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2022년 9월 13일입니다. 2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 보도는 한 해가 지나서 1년 2개월 만에 지난 겨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입니다. 어제 오늘이죠. 대통령실 행정관의 검찰 진술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하던 그런 행정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에 반환을 지시했지만 본인이 깜빡을 했다. 그리고 미반환 사실은 1년 2개월이 지나서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지에 인지를 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받긴 했는데 김 여사는 바로 반환 지시했고 본인이 깜빡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우선 이게 2년 전 일이고요. 예. 최재형 목사에 의해서 폭로된 것이 8개월 전 일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첫 해명이에요. 그럼 8개월 동안 뭐 됐냐. 그러면 저것이 실제로 행정관이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면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8개월 전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렇게 해명하면 될 일 아니에요? 예. 근데 그동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기록물이니 뭐니 뭐 반환하면 오히려 국고를 손괴하는 거라서 반환도 불가능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저렇게 간단한 일을 왜 이제야 내놨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행정관이라는 분이 지금 직책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지만 사실은 봉하마을에 당선자 신분일 때 대통령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사적인 동행이다 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 후에 행정관으로 채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의 꼬리 자르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런 해명에 저는 불가하다. 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작했어야지 왜 안 했냐. 초반에 이런 해명을 했으면 뭐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아니 그 해명이 사실이든 아니든 본인들은 지금 사실이라고 아유 내가 깜빡했습니다. 여사님이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8개월 동안 이런 해명을 안 했느냐. 그다음에 누가 봐도 저것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한 집사인 행정관의 꼬리 자르기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귀속도 관리 보관 중이라고 했고 7월 초인가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이거 대통령 기록물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분류하고 있다. 아직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그때 보류했었고. 그게요.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지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업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이것이 외교적으로 발생된 선물이면은 그거는 아주 처리하는 방식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외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의 어떤 관계자는 또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의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외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엉터리 말도 하고 또 이철규 당시 사무총장은 이거는 국고에 반환됐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됐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귀속 여부를 지금은 올 연말까지 기록물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고 정진석 실장은 얘기했는데 이 사건이 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이거는 국고에 귀속됐기 때문에 반환하면 오히려 이거는 횡령이다, 횡령이다. 그래서 반환할 수가 없다. 맞아요. 전부 다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통상 예기치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을 법률적 검토, 규정 검토 다 해서 하는데 대응도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 막 들쭉날쭉 했었고 그리고 8개월 만에 말씀드린 행정관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 선에서 지금 독박을 쓰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아, 여사님이 지시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더 들어가 보면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이나 이런 거 과정을 보면 완전히 엉망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방금 행정관이 말했던 부분, 예, 여사는 분명히 지시를 하셨고 내가 그걸 깜빡 잊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네요. 왜 초창기에 이걸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분명히 남는 부분이 있네요. 그 의문도 남고요.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때는 취임 후에 예, 대통령 관사를 공사 중일 때 사저인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러 있을 때 코모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수령을 한 거거든요. 그 건물에 명목대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 부인의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돌려주라고 할 정도면 이게 갑자기 만나서 쑥 건넨 명품백이 아니잖아요. 예. 카톡으로 이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하고 선물 내역도 얘기하고 그래서 약속 잡아서 만난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갖고 올 것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받고 난 다음에 돌려줘라? 예. 만약에 돌려주라고 실제로 지시를 했다면 받기 전에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고 예고된 선물이었거든요. 받기 전에 면담을 하지 말든가 예.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든가 아니면 경호처가 있잖아요. 반입을 못하게 하든가.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급작스럽게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 해명을 해명이랍시고 행정관이 독박 쓰기 꼬리 자르기를 내놨는데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8개월 동안. 이 말이 그거는 맞다 이제 할지라도 두 번째 문제. 두 번째고 일단 아예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첫 단추부터 이게 해명이 이상하다. 돌려줄 진작에 할 거면은 걸. 받지를 말았어요. 아예 애초부터. 그래서 직접 이 거절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면 경호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지했던 선물이거든요. 미리. 그리고 미리 약속된 면담이었고. 그리고 선물 갖고 온다는 거 알았고. 어떤 선물인지도 알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의 얘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 쪽의 얘기도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할 텐데 결국에는 분명한 거는 이 선물인지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직 분류가 안 됐다고 했으니까 이게 대통령실에 있는 거는 그게 가장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뭐 참고인도 조사를 했고 행정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재형 목사 줬다는 사람도 조사했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들이 좀 있고 가장 확실한 건 그럼 어쨌든 이 명품백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런 그림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이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하여튼 뭐 포장을 뜯지 않는 상태로 보관 중이다라는 것까지는 뭐 확인을 검찰이 했다라고 하는데 예. 하여튼 저는 이것을 수수한 것 자체가 정말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거는 이 공사를 망각하고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 예. 이런 일이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이 그동안 8개월 동안 가정에서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 해명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요. 진실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총장도 이것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하고 원론적인 얘기였죠. 하여튼 뭐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팀도 그때 3명의 검사를 전담을 시키고 예. 이런 조치까지 했는데요. 지금 행정관의 일종의 변명이죠. 꼬르자리기 변명이나 그다음에 이게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정도면은 역시 이것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 측에서 의견이 나와서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요. 김 여사 측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살펴보시면 최지우 변호사, 국민 감정을 고려해서 일체 해명이나 변명하지 않았지만 최재형 목사 허위 사실을 가미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 등의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려고 한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김여사 쪽의 입장입니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얘기가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드렸지만요. 예. 저게 복잡한 해명이 아니고 저 정도 해명이라면 8개월을 끌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 감정을 고려했다 그랬는데 지금 국민 감정은 그럼 고려 안 합니까? 그래서 저거는 와닿지 않는 논리이고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내용만 봐가지고는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명품백 둘러싸고 유난 갈등이 나오고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면 그 당시에 여사님이 돌려보내라고 진작 지시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행정관이 예. 깜빡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으면 지금보다 낫죠. 그다음에 그 보도에 의하면요. 그러면서 여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또 국민들과 거리가 멀어요. 무슨 얘기냐. 네. 쓸만한 물건도 아니니 돌려줘라. 세상에 3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받지나 말든가 받아놓고 돌려주라고 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해명인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붙였다는 말이 쓸만한 물건도 아니니 돌려줘라. 이것은 진짜 300만 원 넘는 백을 그야말로 그렇게 하찮게 취급을 한 건지 네. 저는 하여튼 앞뒤 뭐 전후 좌우 전부 다 이제 엉키고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소환 조사까지 갈 것인지 궁금함은 더해지고 있는데 정치권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들도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김건희.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그 국회에서는 지금 탄핵 청원에 가서 청문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결국에는 출석을 안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선은 출석을 한다는 것은 탄핵 청문회 자체를 인정한다는 얘기고 또 나와서 사실은 그 공세, 야당의 공세와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나 논거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같은 사실은 왜 그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인데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0분 전쯤인가요? 국회에서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건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는 일이 흔치 않아서요. 나올까요? 국회에 나오는 경우들은 있죠.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데요. 또 뭐 본회의장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탄핵 청문회거든요.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이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원에 의한 탄핵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주당이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은 청원이고 법사위에 물론 자동 회부됩니다만 저걸 저렇게까지 갖고 나가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도 저는 별로 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핵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절차고 법적인 요건도 명시가 돼 있고 할 수 있는 절차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분명하게 명령을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법적 요건과 절차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되돌아보면 엄청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론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또 민심에서 국회는 탄핵해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탄핵 절차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기억나는 게
여론이 민주당을 약간 압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게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아직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법률적 요건, 대통령이 이제 헌법을 위배했거나 국정농단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민심이 뒷받침되고 법률적 요건들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예. 탄핵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국민의 명령이다. 내용적으로는 법적인 요건들이 명시적으로 포착이 돼야 됐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네. 탄핵 청문회는 일종의 이제 민주당의 정치 공세인데 민주당 조심해야죠. 탄핵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확실한 국민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민주당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걸 가지고 탄핵까지 가려는 절차로 청문회를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치적인 공세가 과연 민주당에 득이 되겠느냐, 이 점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분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 쪽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부분은 이제 헌법 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들이 좀 많이 좀 쌓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청원 청문회도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청원의 내용이 법률적 요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청원을 한 그 국민들의 심정이나 마음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실명을 확인하면서까지 정말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이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그건 이해를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명시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이런 사안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법을 다루고 법을 만들고 탄핵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까지 가고 이러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지 탄핵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민심에서 명령을 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것이 득이 되겠느냐, 이걸 따져볼 문제라고. 약간 앞서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은 퇴진 얘기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탄핵도 정말로 무르익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법률적 요건도 국정농단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민주당이 뒤늦게 추진한 거예요.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얘기를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까지 야권의 이 종부세 문제는 좀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다른 결로 가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죠. 지금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난 출마 선언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정을 만들어냈다. 개편을 해야 된다.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현실론인 거죠. 이번에 전당대회 유력한 후보로 한 명, 김두관 전 의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 어디 갔느냐? 이거 부자감세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결과 다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종부세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지역 완전히 막 여기도 현실론에 관한 얘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수석님?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 조금 더 총합적이고 세밀할 필요가 있어요. 종부세가 과도한 갈등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의 편중이라든가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하나의 투자 내기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재산 형성이나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하게 되고 예. 이러면은 당연히 이득이 발생하는 데는 과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등 과세예요. 세정의 원리는. 그래서 누진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고 그래서 세정의 기본은 부자들의 돈을 강제로 뺏을 수 없으니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 세정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처럼 주택이나 이런 것을 부동산을 투자 내지는 투기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불패의 역사를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세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론이에요.
종부세는요, 그 세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아, 총 걷어주는. 그렇습니다. 예. 종부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되고 부동산세를 봐야 되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채의 경우는 12억까지는 공제예요. 공제 기준이 12억. 공시지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20억이면요. 공시지가가 한 13억 그렇죠. 정도 돼요. 그럼 12억 공제야. 그러면은 1억 남는 거예요. 1억에다가 0.5%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나 실제- 뭐 94억 아, 이상은 네, 뭐 그렇죠. 5%까지 과세를 하지만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95% 하던 것을 이 정부에서 60%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0.6을 곱해야 되면은요. 6천만 원이 과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0.5에서 5% 예. 내는 건데 5%는 94억 이상이니까 이제 0.5 정도를 내는 거면은요. 정말로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세가 과중한지 이것을 봐야 되고요. 종부세는 하여튼 이 정부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2조 이상 세수가 줄었어요. 예, 지금 한 1조쯤 걷고 있더라고요. 네, 종부세를. 그리고 해당 가구 수도 120만 가구에서 30여만 가구로 3분의 1이 줄었어요. 3분의 1 이상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마저 폐지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그다음에 세 내려갈 번째가 만큼 내려갔다. 총합적인 사고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인 이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이전세죠. 이 세 가지를 다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를 하려면 예.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더 중과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총합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종부세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취득세 같은 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다 높게 높여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런 총합적인 접근 속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그게 매우 아쉽다. 예, 전당대회에 관련된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종부세 개편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힘 쪽에서 화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원포인트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우리 한번 협의해보자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 얘기했던 뭐 국민연금 개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 이런 국회의 생산성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연금 개혁이나 뭐 등등등요. 연금 개혁도 사실 정부가 지금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란, 이안, 사만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만 하고 국회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 논의하자 그러니까 총선 전에 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하자 그러는데 정부가 이거는 책임 있게 먼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돼요. 이거는 미래 세대나 현재 가입한 세대 모두에게 점수 따기 어려운 게 연금 개혁이거든요. 네. 정부는 빠져버리고 책임 주체는 빠져버리고 국회에서 이게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논의를 한들 예. 효과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정성의 문제죠. 여기에 반드시 정부가 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부세 문제만큼은요. 여당도 야당도 실효적이지가 않고 총합적 접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국고로 걷어들여서 중앙정부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의 그렇죠. 재정 여력이나 이런 등등등을 가지고 교부하는 거거든요. 네. 종부세 세수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제 지방 재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흘리는지 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거는 뭐 이념의 문제, 그다음에 각 정당의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효적이지가 않고 총합적이지가 않은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우파에 대한 일종의 전원책 변호사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보수 우파에 대한 일종의 춥하고 나머지 대권을 위한 일종의 뭐라 할까 먹사니즘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중산층 뭐
지지층을 좀 확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30만 가구로 줄어버린 종부세 대상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과 일반 국민들에 있는 거예요. 120만에서 35만으로 줄었고요. 이거 폐지하면은 세수감이 또 1조 이상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야당도 그런 이제 수권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 재정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종부세 내는 대상도 30여만 명으로 예.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이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다주택자 기준도요, 이 정부에서 세율도 낮추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60%로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공시가 현실화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원래 시작은 YS 정부 때부터 네. 했지만요. 이것을 제대로 실행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35년까지 95% 마치겠다고 한 거 예.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중과세 되는 대상들 자체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실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에도 도움 안 되고 실효성도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다주택자 문제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다주택자의 이 세금 부동산세 네. 매기는 문제에 유예나 대해서는 면제. 예.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정책의 일관성을 넘어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정책을 책임 있게 내놓고 이런 이제 능력 있는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장면이 종부세나 부동산세 둘러싼 그동안의 갑론을박이었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가리키는 방향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이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나토 정상회의 결과인가요? 약간 리얼미터 쪽에서 조금 반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요. 여론조사는요. 우선 오차범주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올 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1.2%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오차범주 2 플러스 마이너스 2.5%나 3.5%면 5%에서 7%의 반등이 일어나거나 그렇죠, 예. 낙폭이 그 정도 됐다 그러면 그거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1.2%는요. 윤 대통령의 순방, 이번에 나토 순방 아니더라도 주간 조사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세한 오차범주 내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조사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는 얘기고요. 네. 다음 주 조사에서 또 2%, 3% 떨어지는 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지지율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 이리 예, 얘기할 필요 큰 없다 의미가 이런 말씀. 없다.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한 사실은 거기서 약간 폭력 사태도 좀 있었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는데 여기에 우려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서 벌어지면 또 한쪽으로 잘못하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지막 말 평가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이런 전당대회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여야를 통틀어서. 우선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폭로가 됐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온 거다. 한동훈 후보가 이걸 흘렸을 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선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오갔던 내가 사과하라면 100번이라도 하겠다 이런 문자 이게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을 상징하는 거다. 사건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원희룡 후보가 등장한 것도 친윤이 뭐 설득을 해서 나갔다 이런 썰도 있었지만 이 레이스 과정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금도를 넘을 정도의 그런 이제 정치적 공격과 공방들이 일어난 점, 또 뭐 폭력 사태 이런 등등은 외형적인 건데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한동훈과 반한 후보들과의 경쟁이 아니고 한동훈과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도 등장을 했고 친윤에서 원희룡을 후보로 내세우려고 설득도 했고 그리고 과정에서 그런 공방들이 일어나고 의자도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과 대통령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정무적 기능이 살아있는 여건이라면 어떻게든 설득하고 막았어야 된다.
그럼 출마하는 거는 전쟁이다. 그래서 안 보던 장면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을 때 이렇게 막 아수라장이고 대통령 부인까지 문자가 공개되고 치고받고 하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은 이 앙금과 골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공멸의 상황으로 여권이 갈 수밖에 없는 예고편이 지금 스포일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매우 김옥균 프로젝트 막 이런 얘기 드려야 두렵고 되는데 무서운 그런 이제 과정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있었던 정치 현안들 1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